안녕하세요. 강서구 주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 국이 전재병입니다. 일단 저희 조에서는 강서구와 광진구에 존재하는 주차 문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서구 전체의 주차 수요는 아리마 X 모델, 그리고 행정동별 주차 수요 예측은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생활인구의 유동을 유입, 유출, 상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자유주제인 공모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고도화된 모델을 사용하였는지보다는 어떤 모델링이 어떻게 의사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중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인식입니다. 비단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주차면 부족 현상은 꾸준히 논의가 되는 문제로 도심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주차면 수는 200%이나 현재 강서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150%에 머무는 정도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결국 주차장 부족 문제는 불법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불법 주차는 또 다른 사회적 효익 감소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서구 전체의 주차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외생 변수를 사용한 아리마 모델인 아리마 X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자동차 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계열 그래프입니다. 저희는 이에 젠스키 기법을 적용하여 예상치 못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스트럭처럴 브레이크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젠스키 기법이란 각 그룹 내의 분산을 최소화하고 그룹 간 분산을 최대화하여 분리 지점을 찾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날짜들은 스트럭처럴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스트럭처럴 브레이크가 발생한 분기에 있었던 사건들과 데이터를 참고하여 저희는 기름값, 그리고 인구수, 기준금리, GDP 등이 자동차 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리마-X를 통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리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리마 모델은 자기회귀 모델과 이동평균 모델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기회귀 모형은 이전 시점의 관측값이 이후 시점의 관측값에 영향을 준다는 아이디어의 모델이고, 이동평균 모델은 이전의 연속적인 오차항이 이후의 관측값에 영향을 준다는 아이디어의 모델입니다. 이때 시계열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정상성을 가진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평균, 분산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2차 차분을 진행한 후 정상성 검정이라고 할 수 있는 ADF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정상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미래의 관측값을 예측할 때 몇 개의 이전 시점을 참고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ACF와 PACF 그래프를 활용하였습니다. ACF와 PACF는 모두 시차에 따른 자기상관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PACF는 다른 시차의 영향력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자기상관계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CF와 PACF는 지금 시점 0에서 절단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P와 Q를 모두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한 아리마 0,2,0 모델에 외생 변수를 추가한 아리마 X를 사용하여 자동차 수를 예측해 보았는데요. 모델 적합성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고, 적어도 현재 주차장 확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기당 약 1,000면의 주차장 수, 그리고 1년간 4,000면의 주차장 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강서구 행정동별 주차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행정동별 부대 시설, 그리고
인구 등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델 셀렉션 기법 중 백워드 기법을 사용하여 제시된 변수들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실제 주차 mil수와 예측한 주차 mil수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차 mil수가 부족한 행정동을 선별하였고 절대적인 소유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족률이 크게 나타나는 행정동의 경우 문제 해결이 더욱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생활이동 데이터셋에서 출발지가 강서구인 경우, 그리고 도착지가 강서구인 경우, 강서구 내에서 움직인 경우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정리하였고, 그리고 시간대별 주차 수요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는 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시간대별로 교통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간과 야간 두 시간대로 크게 구분하여 행정도별로 주야의 주차 수요가 어떤 식으로 변동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사용한 지표가 갭 지수인데요. 갭 지수는 상단에 보시는 수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갭 지표가 큰 것은 결과적으로 주야의 주차 수요의 차이가 큰 것을 의미하고 작은 것은 주차 수요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적 지표인 주차장 부족률과 동적 지표인 갭 지표를 기준으로 주차 수요 분류 모델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만성적 주차장 부족으로 분류된 화곡 8동과 광화 1동에 대한 주차 솔루션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광화 1동입니다. 타 지역 대비 적은 교통량을 가지고 있고 주야 간 주차 수요에 뚜렷한 변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주차 밀수 증대로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주차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인 야간 시간대에 주변 관공서 및 학교, 부설 주차장을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화곡 8동도 타 지역 대비 적은 교통량과 뚜렷한 주차 수요의 변동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야가 많은 화곡 8동의 특성상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 수요가 급증하는 야간 시간대에 공원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광진구 파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지? 이거 어떻게 넘기는지. 마우스. 네, 저는 발표를 맡은 8기 백민준입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몇몇 슬라이드 넘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주제 또한 광진구 주차 수요 예측 및 블록 주차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요. 크게 주차장 데이터, 인구 데이터, 그리고 단속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광진구 내에서 블록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과 주차장을 폴림을 활용해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도에서 파란색 막간 주차장, 빨간색은 벌거 주차 다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각화를 해도 잘 안 들어와서 저희는 K-미니스 클러스터링을 통해 이 해당 단속 지역들을 군집별로 모아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엘보 메소드를 통해서 적절한 K값을 찾고 그 결과 K가 4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4가지 구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은 주차장이고 빨간색, 나머지 색들은 불법주차 다발 지역입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대강 오른쪽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렌지 지역은 공급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레이 지역은 좀 충분해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막상 이곳에서 주차 면수를 파악해 보면은 주차 면수가 뭐 10개, 20개 정도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떤 곳은 몇백 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따라서 육안으로는 이 정도로만 분석을 마치고 실제로 주차 변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저희는 필요한 지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차 수요인데요. 저희는 앞팀에서도 소개한 확보율이라는 지표를 활용하여 주차 수요를 정의하였습니다. 주차 수요란 충분한 주차 면수에서 현재 주차 면수를 뺀 값인데요. 여기서 충분한 주차 면수란 주차장 확보율 150% 하에 주차 면수를 의미하고 이는 곧 등록 차량 대수 곱하기 1.5를 곱한 값을 의미합니다. 이상적인 주차장 확보율이 200%이기 때문에 저희는 200%를 기준으로 수요를 정의하려고 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광진구가 200%의 확보율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목표가 높아 보여서 보다 현실적인 수준인 150%로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에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해당 지역의 등록 차량 대수로는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지표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생활인구란 특정 시점에 개인이 위치한 지역을 통신 데이터로 집계한 현주 인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존의 주차 수요식에 약간의 변형을 주었는데요.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서 주차 수요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인구분의 생활인구 곱하기 1.5 곱하기 등록 차량 대수 마이너스 현지 주차 면수. 이런 식으로 생활인구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은 주차 면수가 배정될 수 있게끔 주차 수요를 정의하였고요. 광진군의 동별 주차 수요를 계산하고 2023년 1분기 수요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모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바로 아리마, VAR, VAR 같은 경우는 단속 건수를 Y2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수평할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이제 MAP를 사용했는데요. MAP란 오차가 실제 값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을수록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8대2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해서 성능을 수정하였는데요. 그 결과 아리마 모델이 평균적으로 낮은 MAP를 보여주었고 이에 아리마 모델을 최종 예측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모델 성능을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측한 수요 변수가 등록 차량 대수,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 그리고 주차 변수란 4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시계열 변수 4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시계열의 특성이 4가지 시계열의 특성이 합해서 예측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반영되어 있던 이 4가지 변수를 따로따로 예측함으로써 좀 원활하게 학습을 진행하면 더 성능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예측을 해서 진행하였고 또 이제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보다 월별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더 데이터 수도 증가하고 학습이 잘 될 것 같아서 방법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구의 이동의 차량 대수, 생활인구,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를 예측한 결과인데요. 월별 주차 면수 데이터가 부재했기 때문에 연도별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개별 변수를 따로 예측하여 주차 수요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개별 모델은 아리마를 사용했고요. 보시면 각 변수의 평균 MAP가 0% 또는 1%로 초기에 저희가 사용했던 모델보다 성능이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진행한 분석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에 관한 해결 방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측 결과 저희가 화양동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드리는데요. 화양동 주차 수요가 가장 높았고 예측 결과 2023년 3월 약 16,000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양동 내에서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건대입 구역 주변에 주차구역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 정책입니다. 주차장 소유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대여해주는 공유 서비스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할 해결 방안은 실시간 주차 알림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를 올파킹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실시간으로 주변 주차장의 이용 가능 변수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왼쪽 그림은 예시 UI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한계점을 알려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이 되네요.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H조 발표를 맡은 8기 송규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토익 LC 파트 1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LC 파트 1은 무엇이냐? 주어진 사진과 4개의 선지를 듣고 그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한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도 혹시 토익 많이 봐보셨죠? 혹시 토익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것 같은 국이 남승우님, 혹시 토익 LC 파트 1에서 출제될 것 같은 주제나 소재 하나만 던져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거나 되나요? 네, 최대한 정상적인 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원을 달리는 얼룩말. 초원을 달리 어느 말이요? 혹시 사람이나 오피스에서 조금 비즈니스적인 걸로 유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토익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A. The door is no longer on the hinges. B. A bike is leaning against a column. C. Some bicycles are parked near a wall. D. A person sits on a bicycle and makes it move. 문제 잘 푸셨나요? 최대한 토익 문제 난이도와 비슷하게 출제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풀어보신 이 문제가 저희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했던 과정, 결과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왜 우리가 어토익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이름을 지었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공모전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공모전은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다시 생성해서 그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팀원들 간의 그 생각을 공유하던 와중에 이걸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태스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고, 토익 LC1 LC 파트 1을 출제해보자라는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특별한 이유에서도 LC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많은 역량을 들일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에 대한 인력이 사용되는 등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이런 걸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원하는 단위를 입력해서 시험에 필요한 사진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매력적인 오답 선지까지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인데, 저희는 일반적인 웹에서 걸고 수 있는 4가지 데이터셋과 저희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웹에서 긁어온 데이터셋은 페이스북 위노그라운드 데이터셋, 페이스북 PMD 데이터셋,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하이 레벨 캡션이라고 해서 HL 데이터셋, 그리고 액션 앤 이펙트 데이터셋, 이렇게 4가지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한 데이터셋은 토익 모의고사를 저희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을 저희는 3가지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에 정답 레이블을 가지고 정답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때, 두 번째는 오답 선지를 만들 때 오답을 생성하는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때, 그리고 테스트 할 때, 이렇게 3가지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렇게 3가지 스테이지로 나눴는데, 하나하나 먼저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제자가 원하는 텍스트의 상황, 아까 제가 승우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을 입력하게 되면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상응하는 사진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생성된 사진에 맞는 정답 선지와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블립 모델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조를 보시면 블립 모델을 2개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차후에 그 시행착오 관련해서 언급할 때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클립 모델을 이용하여 저희가 생성한 선지가 적합한가, 이 문제가 문제로서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 즉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저번 주 목요일 세션에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익숙하실 텐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에 대해서 노이즈를 추가하고 다시 역상하는 과정에서 디노이즈 과정을 학습한 이후에 힌트가 주어질 만한 텍스트가 주어져서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은 3가지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입력한 텍스트를 임베딩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임베딩된 벡터를
유넷에 넣어서 디노이즈하는 과정을 거쳐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성한 레이턴트 벡터를 VAE 모델에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 이렇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생성했으면 이미지에 맞는 성질을 저희가 생성해야겠죠. 그러한 단계, 이 스테이지 2에서는 블립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블립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니버설 인코더, 이미지 그라운드 텍스트 인코더, 이미지 그라운드 텍스트 디코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왜 블립을 선택했냐라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캣필트라는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이 캣필트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영향을 미쳤고, 저희가 가진 토익 데이터셋은 저희가 직접 수집하다 보니까 데이터셋의 개수가 적어가지고 이러한 것을 우려해서 캣필트 구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캣필트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 웹에서 긁어온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 그리고 저희가 직접 어노테이트한 이미지와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필터링 시킨 후 목적에 맞게 세 가지 로스 펑션을 학습해서 필터와 캡셔너를 학습시킨 이후에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는 저희가 웹에서 긁어온 이미지와 그에 상응하는 텍스트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캡셔너는 그 웹에서 긁어온 이미지와 그에 맞는 새로운 텍스트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셔너와 필터를 동시에 사용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생성한 이제 선지를 원래 저희가 직접 일일이 사람이 직접 이 선지가 괜찮나? 복수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사람이 직접 평가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세 번째 단계를 클립 모델을 사용해서 해결함으로써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히 클립 모델에서도 가장 중요히 생각한 게 이 제로샷 모델이었는데, 제로샷 모델은 이전에 학습 한 번도 보지 못한 레이블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은 또 왜 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이유에서 클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이게 클립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반환하는 그 과정이 저희가 문제를 푸는 과정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문제를 풀 때는 사진을 묘사한 가장 적절한 선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클립에서 제로샷 프레딕션을 진행할 때도 주어진 이미지와 주어진 텍스트에 관해서 가장 적합한 그 텍스트를 반환하는 그런 그 확률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유사하게 해서 저희는 클립 모델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평가 지표가 사실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모델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클립 제로샷 프레딕션을 통해서 평가 지표를 저희가 만들었고 평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배울 점이 많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신 그 문제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 저희가 black and white photo, some bicycles have been left untainted 라는 문장을 넣었을 때 이러한 사진을 생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블랙 앤 화이트 포토라는 그 구를 넣어준 이유는 토익 문제가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서 더욱 토익과 유사하게 그 이미지를 생성하였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지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정답 선지를 통해서 트레이닝 시킨 모델을 통해서 정답 선지를 만들었고, 오답 선지를 트레이닝 시킨 과정을 통해서 오답 선지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정답 선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매력적인 오답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4가지 선지 중에 하나가 너무 명확히 정답이야 라고 했을 때 다른 선지의 가치도 떨어지고 문제 자체의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얼마나 매력적인 선지를 만들 수 있을까도 고민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력적인 선지를 하면 저희가 데이터셋을 직접 수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답 데이터 그 라벨이 아닌 나머지 3개 선지 중에 저희가 헷갈릴 만한 정말 매력적인 선지를 저희가 직접 선발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이라는 것은 뭐 소재는 같으나 동사는 다르거나, 아니면 동사는 같은데 소재는 다르거나, 아니면 수식어구가 다르거나, 이러한 식의 문장을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선정했고, 이 매력적인 오답들을 통해서 트레인시킨 모델로 그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 경우는 bike is leaning against a column 이라는 선지를 생성했는데, 사실 bike랑 is leaning 이라는 동사와 주어와 동사는 같지만 사실 바이크가 2대 있는데 bike라고 수식어가 틀렸고 against a column이라는 전치사구도 틀려서 이게 듣기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정답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오답인 이런 문제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 그림은 저희가 아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던 그림을 클립 선지에 넣으면 some bicycle are parked near a wall 이라는 선지가 99%의 확률로 정답이다라고 제시를 해줬지만 두 번째 사진과 같은 경우는 the man is typing on his laptop 이라는 선지가 6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he is typing on a computer라는 선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클립 구조상 더 자세한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정답으로 더 높은 확률을 반환하는 그런 구조 때문에 the man is typing on his laptop이 63% 정도로 반환하고 있지만 사실상 he's trying on a, typing on a computer도 정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 정답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선지들을 제거하기 위해 클립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 이하의 probability를 반환하는 그 문제 선지에 대해서는 제거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문제를 생성하는 과정이었고 다음은 트라이얼 앤 에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셋을 다루었는데 데이터셋의 종류와 조합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 차이가 조금 많이 났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글립 모델을 두 가지 사용해서 두 가지의 선지를 생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GPT-2를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였습니다. GPT-2를 사용했을 때 유사한 오답을 만들어내려고 하였으나 어법이 틀린다든지 아니면 단어만 바꿨는데 사실상 복수정답 처리가 계속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차라리 글립 모델을 통해서 오답 선지로 트레이닝 시키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CB랑 NLP 종합적으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사실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했지만 우리의 목적에 맞게 파인 튜닝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승우님이 아까 그 선지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던져주셨는데 저희가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 보았어요. 직접 저희가 만든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완성을 했는데 이제 아까 승우님이 어떤 초원을 달리는 얼룩말 사진을 요구하셔가지고 제가 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얼룩말이고요. 선지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사실 클립 모델을 도입한 것도 이러한 중복 선지나 이런 거를 좀 배제하기 위해서 클립 모델을 넣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뭐 이제 A가 나오겠죠. 그리고 CD가 아니면은. 그리고 이 사진은 사실 엘리베이터를 제가 계속 만들어봤는데 뭔가 좀 이렇게 낑겨있는 형태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사실 비즈니스 미팅 사진을 따로 아무튼 사람이 그 비즈니스 미팅 상황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렇게 선지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C번에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클립 모델을 통해서 평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1번 이미지는 이제 정답이 이 더 지브라에서 캔슬드 글라스가 나오고 그리고 2번은 정답이 이제 they're standing in front of the computer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토익 선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미지 투 뮤직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2조 장준혁, 최윤서, 유치원 서현우, 김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왜 이미지 투 뮤직 프로젝트를 선택했는지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이미지랑 뮤직을 연결짓는데 감정이라는 요소를 중심 요소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영상 속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브이로그, 드라마, 아니면 뭐 공중파 예능 등 영상들이 되게 우리 주변에 많죠. 그리고 영상에는 항상 음악이라는 요소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은 이미지들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 투 뮤직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사진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사진에 어울리는 음악을 추천해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좀 응용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동영상을 넣어도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추천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사진을 넣었을 때 어떻게 어울리는 음악을 추천을 해줄까요? 뭔가 사진에 트럭이 나와 있으면 뭐 가사에 트럭이 들어간 음악을 추천을 해줄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보통 그런 단순한 생각은 별로 선호하지가 않죠.
뭔가 조금 뭐 사랑 가득한 연인의 모습을 보고 좀 따뜻한 음악을 틀어주는 등 저희는 그 분위기에 되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이라는 부분을 중심 요소로 잡았는데요. 일단 감정 분석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심리학에서 감정을 정의하기에 되게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1971년에 이제 저명한 심리학자 에크만이 이제 6개의 감정이 인간의 표정을 통해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고 이걸 증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1980년에 이제 러셀이 이런 2차원 평면이 보이시죠? 28가지의 감정을 2차원의 4분면 위에 원의 형태로 나타난 모델이 이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게 점점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 심리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 밸런스 어라우설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얘네가 이제 밸런스를 X축, 어라우설을 Y축으로 하는 스페이스인데요. 이 두 밸런스랑 어라우설을 축으로 하는 원형의 감정 모델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X축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밸런스인데 이게 감정의 긍정, 부정 척도를 나타내고요. 어라우설이 감정이 좀 얼마나 격한지, 어라우설이 높으면 그만큼 감정의 정도가 심하다는 거고, 어라우설이 낮으면 그만큼 차분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밸런스가 높고 어라우설이 높으면 긍정도가 그만큼 심하니까 되게 신나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밸런스가 낮고 어라우설도 낮으면 일단 부정적이긴 한데 감정의 정도가 많이 심하진 않으니까 좀 새드다, 조금 어노잉이다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아이디어가 이미지라는 걸 이 밸런스 어라우설 스페이스에 매핑을 시키고 음악도 이제 밸런스 어라우설 스페이스에 같은 공간에 매핑을 시키면 얘네가 한 공간에 있으니까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저희가 이용한 데이터셋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아시스 데이터인데요. 900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총 274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이미지를 보고 밸런스가 어떤지, 어라우설이 어떤지 평가한 데이터셋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 데이터도 필요한데요. 저희는 스포티파이 API를 이용해서 4,000개의 음악에 대해서 콜링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컬럼 중 2개가 이제 밸런스랑 어라우설 컬럼이 있고 나머지는 라운드네스, 스피치네스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스포티파이 API는 가사가 제공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따로 뮤직 매치 API를 통해서 저희가 콜링한 음악들에 대해서 가사도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NRC BAD 렉시콘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나중에 가사를 쓸 건데 이 렉시콘에는 이제 2만여 개의 단어들에 대해서 약 1,000명이 평가한 그 단어에 대한 감정, 밸런스, 어라우설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넣었고 이미지 그 오아시스 데이터에서 밸런스 어라우설 라벨이 있잖아요. 라벨이 있으니까 이제 얘네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CNN으로 학습을 시켜서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넣든 거기에 해당하는 밸런스랑 어라우설 값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뮤직도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뮤직에 이제 스포티파이 컬럼에 에너지, 댄서빌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사라는 것도 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할 건데 이 가사를 인베딩을 하고 아까 렉시콘 이용해서 따로 밸런스랑 어라우설도 뽑아가지고 이 3가지로 뮤직에 대한 밸런스랑 어라우설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얘네를 이제 같은 공간에 인베딩을 했으니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유클리디안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뭔가 유사도가 높다 이러면 서로 추천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봤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미지를 이모션으로 바꾼다, 뮤직을 이모션으로 바꾼다, 이 이모션끼리 비슷한 애들을 추천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 투 이모션 저희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원래 이미지 투 이모션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되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 얼굴 표정에 연구가 된 게 많아요. 근데 저희 데이터셋은 사람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앰뷸런스, 술방, 심지어 도토리를 보고도 감정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프리트레인드 모델, 그 사람 얼굴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은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CNN의 일반적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스넷, 알렉스넷, 비지지넷 이런 거 다 돌려봤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비지지넷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다고 나와가지고 이걸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밸런스랑 어라우설 두 가지 피처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클래시파이어를 하는 부분을 그 리니어한 레이어 2개를 쌓아가지고 얘네를 예측하도록 변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스는 우리가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 MSC를 더한 값을 로스로 해서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뮤직 투 이모션인데요. 일단 스포티파이 컬럼을 살펴보면 밸런스랑 어라우절, 즉 라벨 값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려할 거는 어떤 것을 X로 사용할 것인가. 요 밸런스랑 에너지를 제외한 컬럼들을 인풋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다르게 뭐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 크게 요 두 가지에 집중적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스포티파이 컬럼인데 얘네는 그냥 뭐 댄서빌리티, 키, 라우드스 이런 애들을 로고 정교화를 한 다음에 리믹스 스케일링을 해줘서 점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사를 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논문을 확인해 보니까 가사가 음악의 감정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논문 Lyric Document Embeddings for Music Tagging이라는 논문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얘가 어떤 논문이냐면 그러니까 가사를 인베딩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인베딩을 할 것이냐. 워트백, 뭐 TF-IDF 아니면 뭐 LSTM, 어텐션 되게 방법이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소개는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결론은 워트백을 이용해가지고 단어들을 인베딩을 한 다음에 걔네를 평균을 내면 그게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걸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뮤직 매치 API에서 가사를 받아왔잖아요. 걔네를 이제 전처리, 이 토크나이즈화를 진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월투백을 사용할 건데 가사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글 듀스 300이라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저희의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진행을 하고 저는 이제 워트백 차원을 30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300 차원으로 인베딩이 됐고 지금은 단어에 대해서 인베딩을 한 거잖아요. 저희는 문서 자체에 대한 인베딩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카운트에 의해서 가중 평균을 해서 그걸 값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뒤에 나올 건데 저희가 인풋으로 고려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300차원의 벡터를 다 뭐 컬럼으로 하기도 하고 PCA를 진행해서 11차원으로만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사의 그 단어들을 지금 고려를 한 건데 저희가 렉시콘이 있었잖아요. 가사에서 따로 감정을 추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따로 쓸 수가 없나 해가지고 렉시콘으로부터 그냥 가사만 밸런스랑 어라우서를 한번 또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그냥 저희가 다 해봐서 제일 성능이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AutoML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얘를 돌리면 이제 성능 좋은 애들을 뽑아줘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일단 이걸 돌려가지고 탑 3, 그러니까 가장 성능이 좋은 3가지 모델을 저희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들을 한번 스태킹을 해봐서 새로운 모델에 대한 MSE 값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MSC가 작은 걸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네, 그럼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인풋으로 저희가 되게 많은 걸 고려했어요. 음악 특성, 가사 인베딩, 가사 감정도 있는데 뭐 몇 개를 조합해서 해보았고 결국 결론은 이제 밸런스는 인풋을 얘네를 넣었을 때, 어라우설은 얘네를 넣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았고 모델은 둘 다 3가지 모델을 스태킹한 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이모션으로 인베딩을 했고 뮤직도 이모션을 인베딩을 했고 얘네 유사도를 비교를 할 거잖아요. 저희가 요가라는 벡터를 넣었을 때 네, 여기 거리 가까운 애들 뽑아주면 되겠죠? 코사인 시뮬러리티 방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고 유클리디안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건 결과죠. 그러면 뭐 시연을 해볼까요? 제가 이제 귀여운 고양이가 낮잠 자고 있는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되게 따뜻해지고 같이 낮잠 자고 싶은 그런 사진이죠. 그래서 밸런스가 높고 어라우설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결과가 밸런스가 0.75, 어라우설이 0.41로 낮은 편이기도 했고요. 골드 라이프의 썬다운이라는 노래를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한번 들어봐야겠죠? 잠시만요. 같이 낮잠 자고 싶어지는 분인가요? 네, 되게 잔잔한 긍정적이고 차분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좀 많이 틀어야 돼가지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번엔 반대로 밸런스도 낮고 어라우설이 한번 높은 노래를 뽑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앵그리한 사진을 넣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조금 화나는 노래가 나온다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좀 뭔가 부정적이고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발표하기 전에 선착순 3명으로 이제 사진을 좀 받아보았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희가 노래만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기 백민주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은 뭐 부정적이지 않죠. 긍정적이고 뭐 어라우설은 적당히 나올 것 같은 노래예요. 네, 이런 노래가 나왔고요. 그리고 9기 정지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은 I put my heart on my lips, baby. Had to open my mind, and I open it again. 네, 이런 좀 빨간색 블랙이랑 잘 어울리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귀여운 강아지 사진은 되게 어라우설도 높고 밸런스가 높고 어라우설이 낮게 나왔는데 네, 강아지랑 산책하고 싶어지는 노래죠. 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에 대해서도 한번 노래를 뽑아보았어요. 각자의 프로필 사진을 넣었을 때 나온 노래인데 다 틀지는 않을 거고 뭐 대표적으로 윤서님 사진 보면 되게 해맑고 동작도 쫙 벌려져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BTS 버터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영님 노래만 하나 틀어보자면 왜냐면 이게 사진이 지금 잘려져 있는데 굉장히 이제 쇼핑몰에서 찍은 트렌디한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니에요. 트렌디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포스트 말론의 원라인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의 및 한계 그리고 발전 및 사업 아이템화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A는 저희가 그동안 이미지 투 뮤직이라는 엔드-투-엔드 모델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 투 뮤직을 좀 처음으로 만들었다. 뭐 많이 고려를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넣든 어떤 뮤직을 넣든 걔네가 다 예측이 가능하게 모델을 학습을 시킨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뮤직을 넣었을 때도 어울리는 이미지를 추출을 해줄 수가 있고 네, A 얘기했고요. 근데 한계는 데이터셋이 부족하다. 이게 당연히 한계고요. 저희 이미지가 900장밖에 없어서 데이터셋이 더 많았으면 성능을 좀 더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아쉬웠던 게 이미지랑 음악이 매칭되어 있는 레이블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능 평가를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게 한 가지 한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모델리티 갭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미지랑 뮤직을 같은 그 밸런스 어라우설 공간에 임베딩을 했는데 얘네가 정말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모델리티 갭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보시면 얘가 아래쪽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송의 밸런스랑 이미지 밸런스 그리고 송의 어라우설, 이미지 아라우설입니다. 분포가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분포가 다른데 얘네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과연 뭐 거리를 잴 수가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던 게 얘네들을 다시 같은 공간으로 매핑을 시켜보자라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이미지 BA가 있고 송 BA가 있으면 얘네를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같은 공간에 매핑을 시키면 되겠다라는 게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로스를 KL 다이버전스로 두면 저희가 로스를 줄이면 이 KL 다이버전스를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둘의 분포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아이디어였는데 이거는 아직 구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 뭐 퍼스널 컬러, 뭐 MBTI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아이템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 바로 퍼스널 뮤직입니다. 뭐 오늘의 서진님에게 어울리는 음악은요 하고 사진을 넣으면 그날에 따라서 이제 음악을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블로그에 올릴 사진에 뭐 추천을 해달라, 브이로그에 추천해달라 하면 뭐 이런 것도 좋은 비즈니스 상품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출처가 이렇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이 사진을 앨범 커버 사진으로 변경하는 그 태스크를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타이어드 피카츄 조 D조이고요. 김남훈, 김영현, 그리고 이원준, 유선재, 장현빈 다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발표자를 맡은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여기 네. 먼저 여기 이 제목이 딱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몰래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저희 주제에 아주 큰 영감을 줬던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좋네요. 네, 이건데 이제 이거의 영상의 제목은 여기 있는 대로 Proof that not everything can be on 앨범 커버예요. 해석해 보자면 모든 사진이 이제 앨범 커버가 될 수 없다 이 말인데, 저희는 이 제목에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사진이 있으면은 그 사진을 앨범 커버로 바꿀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이제 모델링이 끝났던 어제 그 시점까지 그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트라이 앤 에러 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팀원이 되어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발표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발표의 구조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스크를 다시 한번 보시죠. 저희 태스크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진이죠. 지금 저의 사진인데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앨범 이미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앨범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고를 해야 이제 거기에 따른 앨범 이미지로 저희가 커버 사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앨범 이미지를 제가 가져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캐글에서 이렇게 앨범 이미지를 가져오기도 했고, 또 멜론에서 크롤링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앨범 이미지를 수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거는 앨범을 가져올 때 여기 이 앨범의 장르가 있는데, 이 장르가 저희도 사실 잘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엄청난 트라이 앤 에러를 겪게 된 하나의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사진은 얼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앨범의 사진도 당연히 이제 얼굴이 있어야 이제 그게 맞겠죠. 왜냐면 그걸 참고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없는 앨범 사진을 이제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제 세션에서 배운 게 저희가 싱글 오브젝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 이제 저희는 앨범에 이제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모델이 욜로를 사용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알고리즘을 썼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은 뭐 사람이 있고, 또 엔드 조건으로 이 사람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앨범을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앨범을 가져왔지만 오른쪽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얻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모델을 돌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모델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제가 세션에서 배웠던 뭐 CNN, RNN, 트랜스포머, 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미지랑 어떤 이미지를 합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는 게 사실 감이 너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합성을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 대표적인 이제 개념이었던 스타일 트랜스퍼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컨텐트랑 이제 스타일이라는 두 가지 이제 개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자가 이제 컨텐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나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재질로서 스타일로서 이제 가미가 되는 거겠죠. 네, 스타일 트랜스퍼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나와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프리트레인드 된 이제 VGG로 이제 차원 축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1차원인 벡터 두 개를 만들 수 있죠. 각각의 사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진을 하나는 컨텐츠만 남기고 하나는 수찰만 남기고 합쳐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아다인이라는 이 조그마한 네모 박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요. 거기는 이제 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통계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어떤 사진을 1차원 벡터로 이제 이렇게 VGG로 하면은 그 벡터 안에는 컨텐츠랑 스타일이 살아있다. 뭐 다시 이제 디코더를 해보니까 뭐 남아있는 그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고 통계학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거기서 또 하나 밝혀낸 게 여기 있는 이제 그 모수인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게 그 요소에 이제 스타일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X가 지금 위에 있는 이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Y가 여기 있는 스타일이 있는 요거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X 사진이 정교화가 했기 때문에 X 사진에서 스타일을 빼고 컨텐츠만 남았던 이 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타일은 이제 다시 이렇게 씌워준 스타일 여기다 다시 씌워준 거겠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안 배우기도 했고 제가 좀 학술 부장이니까 음성이 나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진이 이렇게 디코더로 이거는 프리트레인 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학습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 이미지가 완성이 되고 다시 여기서 이제 똑같은 구조로 해서 여기서 이제 컨텐츠 로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스타일 로스로 해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모델을 돌릴 때 여기 부분에 여러분들의 사진 하나를 넣고 여기에 이제 랩 장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을 넣어서 여기 있는 디코더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이걸 넣었는데 아까 그 위에 봤던 여기 있죠,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사실 잘 나온 결과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진에다가 보니까 필터를 씌운 거랑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앨범 사진도 얼굴이 있고 저희 사진도 얼굴이 있어서 얼굴도 조금 더 변경을 시켜봐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대한 도메인도 다시 넣어보자 해서 저희가 배웠던 겐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을 넣을 수 있는 스타겐을 사용을 하는 절차로 이제 나아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머리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장르를 넣어서 스타겐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도메인을 썼기 때문에 뭐 장르라는 도메인 이외에도 여기 있는 머리 색깔, 뭐 성별 이런 도메인을 썼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훨씬 많았고 그에 따라 학습 속도도 매우 느리게 걸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작업의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고, 이 오른쪽이 많이 알던 스타겐인데 이 왼쪽으로 사실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 작업이 사실 사이클 겐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너무 많은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작업했기 때문에 두 가지 도메인만 뽑아서 그것만 해보자 하는 이제 사이클 겐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이클 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 두 가지 도메인을 들어가거든요. 기존에 여기 있는 게 이제 겐이죠. 그런데 여기 인풋에 이제 사진이 들어가는 게 차이가 있고, 또 여기 이제 뒷단에 이런 다른 이제 오토인코드 모양이 이제 있는 게 차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도메인이 여기 원래 기존의 도메인은 겐 같은 경우에 이거 도메인 하나인데 하나가 더 생겼죠. 이게 사이클 겐의 의인데,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켰더니 트로트 앨범을 하나의 도메인, 그리고 인물 이미지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했는데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첫 번째 행위 트로트 앨범 이렇게 다 보시면 알 수 있을 건데, 이 잘 보면 앨범별로 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앨범별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알아야 되는 게 한 장르라도 이 사진이 다를 수 있는 거를 알았을 때는 저희가 그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인지하지 못하고 한 번 더 진행을 했어요. 원투원 스타일 트랜스포머로 이제 필터를 한 번 씌우고 그거를 또 개인으로 한 번 더 씌워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도 이제 한 장르 랩 안에서도 해봤는데 잘 나오지 않아서 장르가 이게 좋지 않았다. 한 장르 안에서도 이렇게 트로트 사진인데 요즘 앨범은 좀 신세대라서 딱 보고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장르인지 알 수가 이게 트로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투원 이미지 믹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앨범 이미지 하나랑 여러분들의 사진 하나를
그냥 1대1로 믹싱을 하자. 장르는 뭐 생각하지 말자. 뭐 생각을 했어요. 가장 쉬운 게 이거죠. 어떤 여러분들 사진에서 인물을 누구 따요. 그리고 앨범에서 어떤 사진을 누구 따요. 그래서 가장 그 앨범을 이제 그 포문을 돌려서 앨범 중에서 가장 그 여러분의 사진에서 인물과 비슷한 그 앨범을 찾아요. 그래서 그 인물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이 모델이 이거고요. 뭐 그 과정에서 세그멘테이션이 이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사실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한 게 얼굴을 좀 바꿔주자. 그게 저희 태스크였잖아요. 그래서 얼굴 한번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까 뭐 유사한 이미지 찾는 과정에서 뭐 무슨 피처 익스트랙션의 레이슨을 쓰고 시뮬레이팅의 코사인 유사도를 쓰는 것처럼 이거는 앨범 뭐 세그멘테이션 안 하고 그 앨범 자체에서 유사한 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고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고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고 이거랑 비슷하게 나와서 여기에 이제 얼굴 부분을 다 땄습니다. 얼굴 부분 따서 이제 픽셀 투 스타일 투 픽셀 스타일 계획인데 네, 스타일 계획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아무튼 네,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사진이 하나 들어가면은 이렇게 약간 줄어들고 여기 다시 업샘플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처를 하나씩 따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아다인이라는 아까 그 이미지의 특성을 뽑는 걸 해서 결론적으로 디코더를 학습을 시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차례대로 학습을 시키는 PG겐에 이제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아다인으로 들어가는 이 뭐지? 레이턴트 벡터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과정에서 이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학습을 다 된 이후에 이거를 합성을 할 때 아까 그 여기 이미지 2개가 있죠. 이거를 각각 여기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 레이턴트 벡터가 한 8개가 있으면은 앞단에 4개는 이 친구를 쓰고 뒷단에는 이 4개를 써서 하면은 앞단은 이제 이 형태로 처음에 이미지가 작은 픽셀이 생성이 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고화질이 생성될 때는 얘가 합성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맞춰야 되고 제가 이제 그 결과물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종 결과물인데요. 이제 그거를 얼굴을 바꿔주고 또 거기다가 얼굴 교체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빨리 빨리 껐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주제가 잘 보시면은 아까 했던 여러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앨범 커버를 만드는 거였지만 사실 저희의 제목은 뭐였죠? Proof that not everything can be an 앨범 커버죠. 그래서 사실 그 주제가 맞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이걸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A조 모델링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도승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서울시 공공자전거죠. 따릉이의 대여량을 예측하는 과제를 RNN으로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일단 이 태스크를 간단하게 공유를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종종 이용하는 따릉이의 경우에는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타가지고 이동을 해서 거기 대여소에다 반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알아서 따릉이를 대여소 간에 분배를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여소에는 자전거가 너무 많이 남고 어떤 대여소는 자전거가 너무 좀 부족한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시청에서 공무원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작업을 분배 작업을 일일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배 과정을 보면 이렇게 3교대로 새벽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겠다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거치율을 70% 정도로 대여소마다 균등하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단지 거치율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대여소에서 수요량이 갑자기 급증했다가 툭 꺼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시간적인 어떤 대여소 간의 어떤 수요량의 쏠림 현상까지 예측해서 해결하는 것이 키가 됩니다. 근데 이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분위기상 들어가니까 좀 난리가 났어요. 뭐 서울시 따릉이 가지고 시민을 우롱하니까 굳이
뭐 우동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약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전기권을 샀는데 따르기가 없어서 돈이 아깝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돈이 아까울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전기권이 되게 싸요. 한 반년짜리가 한 3만 원인가 밖에 안 해서 되게 저렴한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저렴한 서비스인데도 적당한 퀄리티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노동 강도도 줄여서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되려면은 대여소마다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대응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잘하는 데이터 분석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태스크라고 하겠죠. 네, 저희가 사용한 로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2021년하고 2022년 5월, 6, 7월 날씨 좋을 때 이용 데이터고, 이용자들의 성별, 연령대, 정기권 여부 같은 이용자 정보하고, 이 이용자가 어디서 언제 대여를 해가지고 언제 어디다가 갖다 반납을 했는지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하고 이제 전처리 과정도 이제 무관할 수가 없을 텐데, 대여소에다가 분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여소별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그룹 바이를 시켜야 했습니다. 원래는 유저별로 그룹 바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시간 해당 대여소에 발생한 그 유저들의 수를 세 가지고 그 대여소의 대여소 반납수를 결정을 했고요. 또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릉이 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지 대여량만 봐서는 여기가 진짜로 우리가 따릉이를 갖다 놔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반납을 많이 해주면 굳이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순 대여량 칼럼을 생성을 해서 대여량에서 반납량을 뺀 거죠. 그래서 순 대여량이 플러스 값을 가지면 여기는 진짜 따릉이가 부족할 테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분배를 해야겠구나, 이런 논리인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그 시간에서 순 대여량의 평균인데요. 보시면 순 대여량의 이 변화가 상대적으로 평탄한데, 출퇴근 시간대만 푹 꺼졌다가 푹 올라오고 이런 게 나타나죠. 그거는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이 대여소가 뭐 회사 앞에 있는지 아니면 아파트가 많은 데 있는지에 따라서 그 대여량의 시간대별 패턴이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모델링을 시키면 안 되니까 얘네들을 업무지구하고 생활지구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방법은 이제 주어진 대여소의 출퇴근 시간대 이용량이 그 외 시간대 이용량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클 경우에는 업무 지역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 지역으로 분류를 한 거죠. 또 우리가 자전거를 빌릴 때는 나는 꼭 여기서만 자전거를 빌릴 거야 이런 건 없잖아요. 어플을 켜가지고 가까이 있는 데 중에 자전거가 남는 데 가가지고 자전거를 빌리는 거니까. 그래서 대여소별로 예측을 하기보다는 가까운 대여소들끼리 묶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클러스터별로 예측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모델링 관점에서도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K민지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해서 실루엣 개수 기준으로 200개씩 업무지구랑 생활지구를 200개씩 클러스터링을 하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내에서 대여소가 너무 멀리 퍼져 있으면 사람들이 한 클러스터라고 인지를 못하니까 클러스터 내에서 위치 분산을 살펴봤는데 대략 한 200m 정도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네,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EDA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해당 시간에서 순 대여량의 평균인데, 파란색이 생활지구고 오렌지가 업무지구예요. 보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집 앞에 타가지고 회사 앞에다 갖다 놓고, 퇴근할 때는 또 회사 앞에 타서 집 앞에다 갖다 놓고, 이런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 그림은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네, 저희가 트레인셋으로 사용한 건 2021년이었고 테스트셋으로는 2022년에 사용을 했어요. 근데 둘 간에는 좀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화가 있었던 시기 때문에 트레인셋하고 테스트셋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트레인 자체 의미가 없어져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업무지구만 보면은 대체로 순대여량 패턴이 일정한데 비슷한데 다만 이 출퇴근 시간대에 이 2022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서 출퇴근 시간대에 더 빠르게 이제 이용량이 변화하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그 정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의 결과를 반영해서 모델을 짜보기 시작을 했어요. 우선 이제 순대여량이라고 하는 게 시퀀스적인 특징이 강하다 보니까 그 특징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RNN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전 시간대의 순대여량 시퀀스들을 가지고 예측 시간대에 순대여량을 예측하는 매니투원 구조를 짰습니다. 초기 모델은 저희가 좀 파라미터를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면서 앞에 보이는 것처럼 파라미터를 결정을 했고요. 또 몇 시간 후에 순대여량을 예측할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량을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 바로 이렇게 띠용하고 자전거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이동을 해서 자전거를 분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넉넉하게 한 3시간 후에 이제 인터벌을 두고 예측을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또 실제 분배 과정에서는 실시간으로 따릉이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그래서 실제 흡사한 상황에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윈도우 슬라이딩 방법을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제 뭐 지금 10시인데 13초 예측하겠다 하면은
10시까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시상식을 예측하고 열심히 분배를 하다 보면 11시가 되겠죠. 그럼 11시까지 주어진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14시를 예측하고 뭐 이런 겁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초기에 대충 성능을 냈던 모델을 보면은 테스트셋 기준으로 5.2 정도, 트레인셋에서는 2.3으로 훨씬 잘 맞고, 당연히 이제 과대적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벨로스하고 트레일로스를 비교를 해보면은 과대적합의 문제가 꽤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다 드랍아웃 기법하고 얼리 스타핑을 추가를 했는데 RMS를 조금 낮출 수는 있었는데 여전히 이 MS가 크기도 크고 또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의 오차가 뭐라고요? 아, 천천히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너무 안 맞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출퇴근 시간대에 수요랑 이제 피크를 찍는 거를 잘 예측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왜 여기가 이렇게 안 맞을까? 그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2021년하고 22년간에 애초에 이 출퇴근 시간대 이용하는 크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인을 할 때는 이 정도만 예측을 해도 대충 잘 맞았는데 테스트셋에서는 여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해줄까? 그럼 애초에 트레인을 시킬 때 이 이용량이 출퇴근 시간대 가파르게 변화하는 거를 담고 있는 그 정보를 새로 변수로 넣어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 변수를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다시 EDA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네. 왜 그러면 이때 출퇴근 2021년하고 22년 사이에 출퇴근 시간대 이용량의 그 차이가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첫 번째 가설은 재택근무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재택근무가 줄어들어서 오프라인으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대 이용량이 더 증가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모델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게 시간대별로 지하철 이용량을 넣는 거였어요. 근데 보시면 지하철 이용량이 거의 차이가 없죠.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의 차이는 있었는데 표준화를 시켜보니까 그럼 패턴이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표준화를 시켰을 때 패턴의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게 나타났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재택근무 비율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한 1%포인트밖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때 출퇴근 시간대 이용량이 늘었냐?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더 많이 타서 그런 거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뭐 ESG에 대한 관심이 늘었을 수도 있고 뭐 따릉이라는 서비스가 더 홍보가 잘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용량이 늘어서 그런 건데 왜 출퇴근 시간대에서만 패턴이 변화했느냐? 그거는 주 이용자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트레이닝셋하고 테스트셋 사이에 직장인들의 이용량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 모델에 직장인들의 이용량을 새로운 변수로 알려주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프랙티컬한 문제는 이 이용자가 출퇴근 목적으로 타는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 중에서 정기권 이용자의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타는 사람들이니까 정기권을 이용해서 탈 확률이 높겠고 그러면 이 출퇴근 목적으로 타는 사람들의 비율을 정기권 이용자의 비율로 대리 변수를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해당 예측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출퇴근 시간대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변수까지 넣어줬어요. 모델이 이 출퇴근 시간대에 조금 더 집중해 주기를 막연하게 기대하면서요. 네, 모델 구조를 요약을 하면은 이 순대혈랑 시퀀스가 RNN을 통과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발생시키고 이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정기권 이용자 비율하고 출퇴근 시간 여부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FC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예측 시간대 순대혈랑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다행히 모델이 응답을 해주더라고요. RMS는 4.8 정도로 초기 모델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더니 출퇴근 시간대에서 아까보다 훨씬 더 모델이 좋은 예측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4.8 정도 되는 RMS가 조금 안타까운 숫자이긴 한데 사실 그건 태스크 자체 어느 정도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릉이 서비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1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맞춰야 되고 중간에 뭐 거리두기 정책이 변화도 있었고 변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 우리에게 새롭게 필요한, 그러니까 모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넣어줘야 될 새로운 정보는 무엇일까? 그럼 그 정보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걸 어떤 화려한 방법론 라는 어떤 근본적인 EDA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정보들을 고민하고 또 그 정보가 뭔가 우리한테 아이디어라는 상태로 주어지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실용적인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떤 데이터 분석의 어떤 근본을 다시 배웠다 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뿌듯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변수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주어진 파라미터를 가지고 최신 데이터를 다시 훈련해서 맞추면 실무적으로는 괜찮은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CV를 주제로 모델링을 진행한 C조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저희의 메인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의 메인 주제는 겐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스타일을 바꾸자는 게 메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게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사진을 갖다가 그림으로 바꿔보자.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그러면 반대로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좀 사진같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제 하도 여러 번 들으셔서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겐이라는 모델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각각 두 종류의 CNN을 사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제너레이터는 좀 그럴듯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이미지와 이제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아, 이게 가짜구나 진짜구나를 판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로스를 뽑아내게 되고, 그 로스를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하면서 제너레이터는 점점 더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실사 영화나 아니면 사진을 좀 그림같이 만들어 보는 작업을 프로젝트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중에 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거나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근데 나도 나만의 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좀 나만의 그림을 갖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사진을 찍었다가 그걸 좀 그림같이 바꿔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콘텐트 이미지에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장면을 캡처를 해서 좀 실제 사진 그런 거를 콘텐트 이미지로 삼았고, 스타일 이미지로는 캐글에서 좀 유명한 화가들의 명화들을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콘텐트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가 뭐냐? 이제 앞서서 이제 나무님 조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콘텐트 이미지는 여기 문동세모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 그 자체를 갖다 뽑아오는 게 그 특징을 뽑아오는 게 이제 좀 콘텐트 이미지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스타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고유의 붓터치 느낌이라던가 뭐 사용한 색깔의 색감 아니면 뭐 질감 이런 걸 뽑아오는 그런 이미지가 스타일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좀 두 가지 모델을 사용했는데, 우선 첫 번째 모델로는 아다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다인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는 학습시킬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로는 VGG 네트워크라는 CNN을 사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 펑션으로 기존의 이 모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제 이미지 자체의 픽셀과 픽셀을 비교해서 서로의 스타일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콘텐트 로스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스타일 로스라는 새로운 그 로스를 추가해서 사용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수식에 어떤 이미지의 그 픽셀을 정규화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풀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기존에는 여기에 있는 그 시그마 y와 뮤 y가 이게 그 어떤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스타일 이미지의 스타일 벡터의 표본 편차와 이제 평균을 의미하는 건데, 기존에는 이거를 이렇게 스타일 벡터를 뽑아내는 게 없어서 그 따로 파라미터를 학습시켜서 이렇게 붙여주었었는데, 그게 필요 없이 우리가 VGG 네트워크라는 CNN을 사용해서 스타일 이미지에서 스타일 벡터를 뽑아왔기 때문에 뭐 따로 학습을 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를 구현할 때는 이 아다인이 처음 등장한 이 해당 논문을 참고해서 코드를 구현하게 되었고요. 아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VGG를 사용해서 그 이제 스타일 이미지에서 스타일 벡터를 추출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서 어떤 종류의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따로 학습시킬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아다인 모델의 이제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콘텐트 이미지에서
그거를 콘텐트 이미지를 정규화를 시킨 다음에 인코더에서는 스타일 이미지에서 스타일 벡터를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디코더에서 이 정규화된 콘텐트 이미지에다가 스타일 벡터를 입혀주면서 점점 이렇게 스타일을 교체해 나가는, 바꿔 나가는 이런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각각 코드에서 각각 과정에서 어떤 그 함수를 사용했는지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뭐 주목하실 점이 있다면 활성화 함수로 렐로 함수를 사용했다,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인터스텔라 옥수수 밭을 갖다가 모네의 그림과 합성을 한 모습인데 좀 이렇게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나요? 네, 이렇게 됐고 반응이 좀 없으시네요. 하여튼 다음은 이제 고흐의 그림을 뭐 이렇게 가져온 건데 뭐 고흐가 사용한 이런 좀 강렬한 색감이라던가 뭐 붓터치 이런 느낌이 좀 살아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터너의 그림을 특성을 이렇게 뽑아내서 합성을 시킨 건데 좀 이렇게 안개가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던가 좀 이런 신비로운 느낌 이런 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이렇게 한 장면을 캡처해서 뭐 다양한 화가의 그림들과 다음과 같이 합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흐가 지금 살아있어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 뭐 이렇게 그렸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모델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다인 같은 경우에는 블롭 현상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중간중간에 기포 같은 느낌으로 좀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카툰겐이라는 걸 사용하게 됐는데 이 카툰겐이 뭐냐면 이름만 카툰겐이고 스타일겐 2를 좀 프리트레인을 시켜서 좀 만화 영화 같은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모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스타일겐 2를 활용해서 진행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툰겐은 겐 모델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두 가지의 CNN으로 구성되어 있는 겐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겐 2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퍼셉추얼 패스 랭스라는 것으로 이제 평가 지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카툰겐의 장점 중에 이 아래 다른 스타일을 바꿔주는 모델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의 뭐 FID 스코어 같은 다른 평가 지표들은 좀 뭐랄까 어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스타일, 그러니까 질감이나 뭐 색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평가 지표면은 여기에 있는 퍼셉추얼 패스 랭스, 그러니까 PPL 이거는 좀 콘텐츠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쫄라맨 그려도 여러분 이게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떤 사람의 그 피부 질감이나 이런 걸 보고 아 이게 사람이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고 아 그게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형태에 초점을 맞춘 PPL 지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 메서드와 비교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겉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느끼 딴다고 해야 되나요? 그 겉에 윤곽선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 하는 등의 좀 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성능이 좋아 보인다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툰겐의 특징으로는 다른 겐 모델에서 사용하지 않은 방법 중에서 좀 레이어를 프리징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특정 레이어를 학습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겐을 트레인 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데이터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어떤 특정 레이어를 학습하지 않도록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즈 D가 있고 프리즈 G가 있고 프리즈 SG가 있어요. 각각 D, G, SG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D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일부 부분을 학습하지 말자는 걸 의미하고 G는 제너레이터의 일부 부분을 학습하지 말자. SG는 프리즈 G 모델을 조금 더 계산한 건데 스타일 벡터까지도 조금 뭐 학습하지 않아 보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이렇게 뭐 사용을 해봤더니 FID 스코어도 더 잘 나오고 결과를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 마지막 게 프리즈 SG를 사용한 건데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프리즈를 사용했을 시에 조금 더 기존 콘텐츠를 잘 반영한다 이런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툰겐을 사용한 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빠르게 보여드리고 뭐 문도은 쌤도 이렇게 바꿔줬고 이제 좀 단점이 있다면 얼굴 이미지를 생각보다 그렇게 좀 사람 같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도 보면은 디카프리오 얼굴이 다 뭉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1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 반대로 그림을 사진의 형태로 만들어 보자 해서 진행한 프로젝트 2고요.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콘텐트 이미지가 풍경화가 되고 스타일 이미지가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클겐을 썼어요. 사이클겐을 쓴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사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짝을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사진으로 바꿀 거니까 그거는 좀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짝지어지지 않은 데이터 셋을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는 사이클겐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이클겐의 로스 펑션을 보면은 이 앞에 두 개는 우리가 기존에 보던 것처럼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로스 펑션이고 이 마지막에 그 로스가 조금 특별한 사이클겐의 한 부분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타일의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형태, 콘텐츠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그 요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로는 256 x 256의 이미지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사이클겐에는 두 가지 도메인이 있는데 이 도메인 중에 A 도메인에 그림을 넣고 B 도메인에 사진을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에폭을 5번까지밖에 돌려보지는 못했고 배치 사이즈는 1로 설정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로 아담을 사용하였고 러닝 레이트는 0.0002로 설정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 맨 위에 거는 이게 사이클겐이다 보니까 그림에서 사진으로 바꿔주는 과정도 들어가지만 사진에서 그림으로 바꿔주는 과정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거는 그림을 사진으로 바꿔주는 과정이고 아래 건 사진에서 그림으로 바꿔주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처음 만들어낸 이미지다 보니까 좀 안 좋게 나오는데 점점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좀 그림도 좀 더 사진스럽게 나오게 되고 사진도 조금 더 그림스럽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좀 더 정확한 사진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다음과 같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옛날 인물들 초상화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당시 어떻게 생겼겠다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지도 같은 경우 뭐 대동여지도를 갖다가 위성 지도 형태로 바꿔서 옛날의 도시들이 실제는 이렇게 생겼었겠구나 라는 것도 엿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미술 사조를 갖다가 실제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라는 것도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애기들이 그림 그린 걸 좀 더 실제적으로 바꿔줌으로써 아가들의 상상력도 자극하고 동심도 지켜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계점 및 느낀 점은 제가 앞서서 좀 조금씩 언급을 해드렸는데 조금 이제 정면 사진이 아니면은 좀 얼굴이 이상하게 뭉개져서 나온다. 그리고 이 카툰겐을 저희가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미 트레인되어 있는 작가분들의 형태로만 이제 애니메이션 형태로만 스타일을 바꿀 수 있었지 그 외에는 시도를 해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이미지 투 프롬프트 태스크를 진행했던 남승우, 신소연, 안수정, 정건우입니다. 우선 제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 태스크, 사실 저희는 공모전을 참가를 했습니다. 1,500만 원 상당의 상금 수상을 목적으로 참가를 했으며 그 공모전에서 저희가 해야 했던 태스크에 대해서 메리트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과연 공모전 수상할 수 있을지 그 성능까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캐글이 주관한 그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 투 프론트 이 공모전을 참가를 했고요. 여기서 결국 저희가 해야 됐던 태스크는 이와 같이 어떤 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를 잘 설명하는 텍스트, 즉 이미지 캡셔닝을 하는 태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지 캡셔닝을 하기 위해 앞에서 다른 조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블립2라는 모델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블립2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실 블립2는 블립1 그리고 그 이전에 클립이라는 그 모델을 발전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블립2에 중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블립2라는 모델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그 이미지를 잘 설명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떤 그 생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프리트레인드 이미지 인코더를 가지고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프리즈된 라지 랭귀지 모델 지금부터 약간 길어서 편의상 LLM으로 그냥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된 LLM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제너레이트하는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이미지랑 텍스트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모델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정보와 그리고 랭귀지, 즉 언어 사이에 어떤 간극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컴퓨터가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거를 잘 설명하는 어떤 텍스트로 변경을 한다던가 또는 그 반대로 텍스트를 받았을 때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따른다는 건데요. 게다가 저희가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LLM은 그 프리트레인된 그러니까 프리즈된 형태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얘는 사전에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학습한 적이 없고 언어만을 학습한 유니모달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프리즈된 형태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학습이 어렵다는 어떤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큐포머라는 그 퀘리잉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블립2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포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블립2라는 모델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어떤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VIT라는 이미지 인코더를 이용해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이 곧바로 라지 랭귀지 모델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큐포머를 거쳐서 이미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따로 추출을 하게 되고 여기서 추출된 인포메이션이 OPT 그리고 T5라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거쳐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아웃풋 신텍스 리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블립2만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큐포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큐포머는 결국 이미지 인코더와 LLM 사이에 존재하는 그 모델리티 갭을 줄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포머도 그 두 가지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그 프리드된 이미지 인코더에서 텍스트와 관련 있는 어떤 시각적인 특징들을 뽑아주는 그런 학습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스테이지 2 제너레이티브 러닝에서는 스테이지 1에서 추출한 어떤 이미지 피처를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지 1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이제 시각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러니까 3중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ITC, ITG, ITM 이렇게 세 가지 오브젝티브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ITC, 이미지 텍스트 콘트라스티브 러닝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공간에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공간에 매핑된 그 텍스트와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의 유사도가 가장 높은 두 개의 페어를 선정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바로 이 ITC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ITG,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제너레이션은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이 주어졌을 때 이를 잘 설명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ITM, 이미지 텍스트 매칭은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이미지와 얼만큼 잘 일치하는지, 즉 그 일치 여부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전 학습된 큐포머는 어떤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되게 관련이 높은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큐포머가 두 가지 그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스테이지인 제너레이티브 러닝에서는 그 큐포머에서 나온 아우터 퀘리를 그 LLM에 들어가기 전에 그 LLM의 텍스트 임베딩과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FC 레이어를 통과한 뒤에 LLM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사실 LLM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지 정보를 학습하지 않은 어떤 모델인데 큐포머가 그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관련성 높은 정보만을 추출하도록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추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큐포머도 약간 그걸 잘 설명하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말했던 큐포머는 결국에는 그 이미지와 텍스트의 어떤 얼라이먼트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이미지에서 비주얼 피처가 추출이 되면 그거를 이제 LLM이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큐포머가 하는 역할이 이미지 인코더와 LLM을 약간 네 개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 또 다른 장점이 바로 모델 경량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인코더와 LLM 모두 프리즈된 상태로 가지고 오게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은 개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다른 모델들과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는 공모전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모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 코드를 구현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모전 성능 향상을 위해서 클립과 블립2의 결과를 함께 이용을 했는데요. 블립2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진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캡션을 문장 형태로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그 문장 형태로 그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립은 앞서 시간 문제상 따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블립이 문장 형태로 캡션을 뽑아내는 거라면 클립은 이미지에서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텐서 형태로 뽑아내고 그리고 그 텐서 형태로 뽑힌 것들을 이제 클립 인터로게이터에 넘기면 그러면 이 클립 인터로게이터에서 정해진 워드셋 내에서 그 뽑힌 키워드 텐서와 가장 유사도가 높은 단어들을 이렇게 프롬프트로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클립과 블립2의 그 결과를 그냥 통째로 합쳐서 이렇게 파이널 프롬프트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코랩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코랩 베이스드 그 코드인데요. 사실 그 케글의 컴퓨팅 환경이 코랩보다 별로여가지고 케글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쓸 수 있는 모델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코랩 베이스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 참가를 위해서 그 컴페티션 데이터셋에서 샘플 이미지와 서브미션을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프리트레인드 된 클립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프리 프로세서 그리고 모델 토큰을 생성을 해주었고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립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해진 워드셋 내에서 그 텐서 유사도가 높은 단어들을 뽑아서 그 프롬프트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된 워드셋을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우측 하단에 있는 요 사진에 대한 프롬프트 뽑힌 거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우드컷 그리고 칼프트 우드 이런 식으로 5개를 저희는 뽑았습니다. 사실 5개 말고 더 뽑을 수 있는데 저희는 5개를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은 별개로 블립2 역시 저희는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프리프로세서 모델을 저희가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트레인드 된 블립2 모델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인코딩하고 그리고 텍스트 텐서로 디코딩하는 그 과정을 거친 결과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프롬프트가 뽑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이 다 똑같긴 한데 사실 뒤에 읽어보면 뒷부분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뽑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각 블립으로 뽑힌 각 문장에 클립으로 뽑은 5개 단어를 이런 식으로 같이 이어서 써줬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에 이 초록색 이 초록색깔 단어들을 5개 이어서 써주고 2번 문장에도 마찬가지로 5개를 똑같이 써주고 해가지고 총 5개의 문장이 5개의 파이널 프롬프트가 생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저희가 그 컴피티션 제출을 할 때는 5개 결과를 다 제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개 결과를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텐서로 변환한 뒤에 그 텐서의 그 평균값을 취해서 그 평균값을 저희는 CSV 파일로 제작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0.53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한 반 정도밖에 못 맞춘 거긴 하죠. 그래서 상금은 조금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5월까지 시간이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점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토크나이저 호환은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릴 활용 내용이랑 좀 더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용량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캐글에서는 그 컴퓨팅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립2까지는 아예 돌아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블립1 모델을 학습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캐글보다는 컴퓨팅 환경이 나은 콜앱에서조차 블립2의 가장 큰 용량이 큰 프리트레인드 데이터셋은 학습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립 인터로게이터에서는 어떤 정해진 워드셋 내에서 단어를 뽑아주기 때문에 그 단어셋 외에 있는 단어들은 뽑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표현력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한국어 캡셔닝, 이미지 캡셔닝 모델은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냥 LSTM 이용해가지고 뭐 뽑는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된 코클립 모델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클립 모델은 사실 이미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것은 땡땡땡이다라고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단어만 예측하는 정도라서 코블립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대규모 한국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한 어떤 그런 컴퓨팅적 리소스가 부족해서 저희의 능력으로는 아직까지 달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그 토크나이저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코버트 한국어 토크나이저가 그 클립 인터로게이터랑은 호환이 되지 않아서 약간 거기에서 저희가 좀 막힌 부분이 있어서 한계점으로 아까 적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 이름은 못 정했고 그냥 비조입니다. 마지막이어서 빨리 가실 생각에 살짝 들떠 계셨을 텐데 저희가 파일이 깨진 걸 보내는 바람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시작할게요. 저희 주제는 유사 판례를 추천해주고 그 유사 판례를 요약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판례는 소송 당사자가 주장과 근거를 보강하는 데 참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을 미리 판단하는데도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사 판례를 검색할 수 없느냐라고 말을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주제어, 사건명, 사건 번호, 판결 일자를 검색해서 판례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잘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앞에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앞차량의 뒷부분이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요. 저 사람이 너무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심하게 밟은 것 같고 자기가 되게 막 벤츠, 포르쉐 타고 있는데 저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기, 유발 사기인 것 같은데 소송을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판례를 검색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판례를 검색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제어, 사건명, 사건번호, 판결일자로 검색을 하래요. 저희가 유사한 판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 너무 좋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렇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그 궁금한 상황을 모델에 입력을 하고 그 모델에서는 판례 데이터에서 유사한 상황을 찾아주고 또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그 판례를 요약해서 제시해 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요. 판례 목록이랑 판례 본문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 판례 목록 데이터에는 판례 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같은 게 들어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저희가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판례 본문 데이터를 꼭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85,800개의 판례 데이터가 있었고 물론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면은 다양한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야별로 데이터 양이 상이하거든요. 예를 들어 성폭력이나 아니면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이즈가 다르고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모델이 조금 치우쳐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현실적인 리소스를 고려를 하면 다 분야별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분야를 선택하기로 했고 그 중에 하나인 241개의 판례가 존재하는 저작권 데이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크롤링 하였을 때는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순서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판례 내용, 참조 판례, 판결 요지, 판례 내용, 한시사항 이렇게 5가지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요. 데이터 전처리는 크게 할 건 없었어요. 되게 특수문자 같은 거나 HTML 언어 같은 거를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 형태로 변형하는 과정만 있었습니다. 뭐 따로 결집 같은 건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판례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데이터 설명인데 이거는 약간 시간상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판시사항, 판결 요집, 참조 조문, 참조 판례, 판례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적어놨고요. 그냥 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2가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가장 유사한 판결 요지를 찾는 그 과정에서는 S버트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케이스의 판례 내용을 요약할 때는 바트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S버트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버트 모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저희 배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실 텐데 S버트는 좀 더 문장과 문서 간의 유사도 분석에 좀 더 특수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샵 구조랑 트리플렛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성능을 높이고 있고 또한 대규모의 유사도 비교나 클러스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S버트를 왜 사용하는지 다시 보자면 일단은 그냥 버트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페어 리그레션 태스크를 시행할 때마다 저 많은 연산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좀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버트 모델로 문장을 인베딩 할 때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웃풋 레이어에 평균값을 풀링해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는 CLS 토큰을 사용해서 인베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글로벌을 사용한 문장 인베딩보다 훨씬 낮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트 모델보다는 S버트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S버트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샵 네트워크는 사실 원래는 두 이미지를 벡터화한 다음에 그 이미지 벡터 간의 유사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구조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사용할 때는 또 그 구조를 그대로 들고 와서 레이어 형태가 동일하게 두 개를 만들고 그다음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서로 공유를 해서 저희가 버트 모델을 합치는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학습할 때 사용하는 로스 값은 트리플렛 로스인데 이걸 사용하면 좋은 점이 저희가 타겟이 되는 문장이 있고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그 문장과 동일한 클래스의 문장 그리고 또 다른 클래스의 문장이 있을 거예요. 저희 그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타겟이 되는 문장인 앵커랑 동일 클래스 문장인 파지티브의 디스턴스는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네거티브와 앵커의 거리는 멀어지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S버트를 프리트레이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사 유사도를 파인 튜닝 할 때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두 입력 문장이 있을 거예요. 유사도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때는 초기화된 샵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넣은 다음에 인베딩 벡터 값을 추출합니다. 그게 버트 모델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인베딩 벡터를 추출한 다음에 두 인베딩 벡터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용을 해서 걔네들의 유사도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클래스면 디스턴스가 가까워지도록 다른 클래스면 디스턴스가 멀어지도록 웨이트를 조절하며 학습을 하는 것이 저희 문서 유사도의 S버트를 사용할 때의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시밀러리티에 대해서 살짝 넣어놨는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코사인 시밀러리티. 두 벡터를 저희가 인베딩을 했을 때 그 벡터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때 코사인이라는 지표를 사용을 한다. 저희가 방향이 같으면 코사인 값이 작아지고 방향이 완전 반대이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식도 살짝 넣어놨으니까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바트 모델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바트 모델도 아실 거예요. 저희 바트 모델 바이 다이렉셔널 앤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고 입력 데이터 일부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다시 원문으로 복구하는 오토 인코더 형태로 학습을 한 모델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코바트 모델. 코바트 모델은 저희 한국어 학습 모델에 좀 더 특화된 모델로 되어 있고요. 한국어 문서 요약 모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갖다 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모델을 구현할 때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체 플로우는 이거고 그냥 이게 끝이에요. 먼저 판결 요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판결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인베딩을 하고요. 저희가 넣고자 하는 문장 있잖아요. 저희가 찾고 싶은 저희 상황을 인코딩하고 인베딩 한 다음에 걔네들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판결 중에서 그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3개를 출력을 하고요. 걔네들을 디코딩을 해서 저희 요약 모델에 넣은 다음에 요약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모델 플로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드랑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CSV 파일을 데이터셋 딕트 형식으로 반환을 해야지 그 모델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로버트 A 모델이랑 저 읽기 힘든 저 긴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클러스터링이랑 의미를 검색할 때 되게 그 성능이 좋다고 하여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인베딩 진행할 때는 당연히 토큰화하고 인베딩 벡터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저희가 인베딩 진행할 때는 사용했던 함수고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인베딩 리스트가 나와요. 왜냐하면 판결문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판결문의 인베딩 리스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입력하는 문장의 인베딩 벡터를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걔네들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유사한 유사도를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것들을 3가지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머라이제이션 모델을 할 때는 어떤 모델을 써야 되는지 조금 성능을 평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4가지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4가지 모델 중에 하나를 채택하기로 했고 저희가 사용한 성능 판단 기준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엔그램이랑 일치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그 판단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휴먼 이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간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기준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살짝 모자랄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모델에서는 일단 문장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책자의 저자 이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모델에서는 요약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 요약의 품질도 생각보다 높은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델에서는 저희가 이게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희 내용을 요약하기엔 부적절했나 봐요. 저희 로그 스코어를 산정해봤을 때 되게 낮은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모델도 뭐 요약이 잘 됐고 생각보다 성능 지표가 좋게 나왔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읽어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모델은 코 빅벌드였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모델 구현할 때는 일단 토크나이저로 토크나를 하고 저기 1, 2, 3, 4, 5 적어 놓으면 저희가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그래서 뭐 요약문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텍스트를 디코딩해서 실제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아웃풋을 내보내는 코드고요. 그래서 뭐 서머리랑 판시사항, 요약 결과 이렇게 출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거 한번 보고 끝낼게요. 이게 뭐냐면 입력 케이스로 이미 존재하는 캐릭터 상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넣었습니다. 케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중에 첫 번째 것만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보면은 캐릭터가 상품화되어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법률에 국내에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판단하기 위한 표시 요건을 지켜야 된대요. 이런 저희 판례 사항을 하나 볼 수가 있었고요. 이 판례를 요약하는 모델에 넣었을 때는 뭐 캐릭터가 상품화돼서 뭐 이런 타인의 상품인 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괜찮죠? 저희 모델.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모델로 저희 혼자 생각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괜찮은 모델이 나왔고요. 시행착오 및 한계점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아마 시간이 살짝 모자랄 것 같아서 빨리빨리 말하자면 법률 분야의 도메인 지식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엄청난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진짜 심플하게 어떠한 유사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요약을 해주는지 이것 쪽에 집중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고요. 데이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건 현실적인 문제였고 세 번째는 크롤링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되게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살짝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피의자 이런 문장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당연히 판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처리해서 제거를 해줬으면 그 요약이 아니라 유사도를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피해자 이런 것 때문에 유사도가 높게 나온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성능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전처리를 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꼭 죄송해요. 저희가 더 해보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네, 이거는 레퍼런스고요. 네, 감사합니다.